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컨벤션 기획 과목, 오늘은 제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것인데요. 학습 내용으로는 우리가 경영 목표를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러한 경영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중장기 경영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에 관한 평가 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고 거기에 관련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경영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합한 그러한 중장기 경영 계획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러한 전략 방향들을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러한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 변화라는 것들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환경 변화들이 회사에 어떠한 시사점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거기에 대한 평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면 좋고 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있는 것처럼 경영 계획 수립과 관련된 것인데요.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연간 경영 계획이라는 것과 중장기 경영 계획이라는 것들에 대한 수립이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 경영 계획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실행 가능한 연간 경영 계획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 계획이라는 것은 단기간의 어떤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장기간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중장기라는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경영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경영 계획 같은 경우에들은 그 장기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바뀔 수 있는 것들이고요. 중장기 경영 계획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런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런 사회의 어떤 트렌드나 환경 변화가 있으면서 계획이기 때문에 수정이나 보완이 그러한 가능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기 또는 중기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이든 뭐 정부든 일반적으로 한 5년 정도의 중기 경영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수립하고 나면 연간 경영 계획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간 경영 계획을 어떠한 관리 수단이라기보다는 사업이라든가 제품의 구조 조정, 그리고 업무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구성원의 의식을 어떤 혁신시킨다거나 변화시킨다거나 그러한 수단으로서 전략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에서 전략을 설정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 경영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경영 계획을 실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정을 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보완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요. 일반적으로 중장기 경영 계획은 3년, 장기 계획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행 가능한 연간 경영 계획이라는 것은 연간 경영 계획이라는 것이 경영 목표에 맞게 수립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실행될 때 그러한 것들이 잘 실행되어야지만이 그러한 중장기 경영 계획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달성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영 비전이라든지 기업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경영의 어떤 목표나 경영 이념, 이러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업이 매년 한 해 단위 어떤 연간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뭐 3년에서 5년 그런 중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또는 그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매년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어떤 그 체계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경영 계획이라는 체계라는 것은 그러한 경영 이념이라든지 경영의 비전 또는 그런 목표, 이러한 것들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이념이나 경영의 어떤 비전,
그다음에 목표의 설정, 그리고 경영 계획,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중장기 경영 계획이라던가 연간 경영 계획 이러한 것들의 수립, 그리고 경영 계획들을 수립하고 났으면 그러한 것들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러한 것들을 실행을 하고 그러한 실행이 잘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업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영 이념은 기업이 가지고 가는 어떤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10년에서 20년 이상 그러한 이념들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도달 가능한 어떤 최대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영의 어떤 비전이라는 것들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 철학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러한 경영 철학에 따라서 비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경영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경영이나 비전이나 어떠한 그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중장기 경영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장기 경영 계획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위의 어떤 경영의 비전이나 목표에 반드시 도달해야 하기 위해서 연간 경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연간 경영 계획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립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해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경영 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 것이고 중장기 경영 계획은 3년에서 5년, 그다음에 경영의 어떤 비전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또는 경영 이념은 10년에서 20년 이상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영의 그 철학과 경영의 비전이 일치하는 경우들은 경영 비전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가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중장기 그 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전략 수립의 방향이 만들어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계획의 어떤 체계도를 본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 환경과 그런 내부 능력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 경영 계획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연간 경영 계획이라는 것들이 수립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수립이 되면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경영 방침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경영 목표는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부문별로 사업 계획은 어떻게 할지 그런 경영 방침이라는 것과 경영 목표라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부문별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겠죠.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러한 전략을 실제 적용해보고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조직 구조라든가 인사 제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실행하게 되고 계획을 실행하게 되면 그 계획의 어떤 실행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실행했던 성과, 실행하고 나면 정말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수행 업무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그 성과를 평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실행 과정을 평가하고 성과를 평가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차년도에는 그러한 3년에서 5년 뒤에 어떤 계획들을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간 경영 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 계획이라는 것은 이러한 체계에 따라서 수립이 되고 실행이 되고 평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일종의 절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어떤 경영 계획의 어떤 비전이나 경영의 어떤 철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장기 전략 계획과 연간 경영 계획이 필요한데 그러한 중장기 전략 계획이라는 것들을 수립하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 환경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지난 강의 때 얘기했던 그런 외부 환경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내부의 어떤 사업이나 인력이나 기술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부 역량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분석들은 뭐 임직원의 인터뷰라든가 내부의 어떤 이슈를 도출한다든가 현재의 전략 체계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내 외부의 환경을 분석하고 지난 강의에서 했었던 그러한 스왓 분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경영 환경을 진단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경영 환경을 진단하고 나면 거기에서 우리는 환경에 따른 어떤 시사점을 도출해내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전략 대안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 대안들이 도출하게 되면 이제는 그러한 그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중장기 전략에 대한 어떤 수립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나면 그러한 것들을 다시 수정 보완하고 재정립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전략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략 과제는 어떻게 하고 실행 과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 전략 체계도라는 것들을 작성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 전체의 어떤 그 KPI,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어떤 핵심 성과 지표 같은 것들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 성과 지표라는 것들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나중에 그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그러한 핵심 성과 지표 같은 것들도 같이 설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략 과제랑 핵심 그 KPI를 도출하고 그러한 전략을 선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따른 추진 전략 과제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그런 추진 전략 과제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계획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우리가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략 체계도를 수립하고 그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평가 제도에 대한 어떤 운영안 같은 것들을 도출하는 이러한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중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중장기 전략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설정을 해야겠죠.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BCG 매트릭스라든지 G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또는 사업을 철수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러한 것들에 대한 판단이 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경영계획 수립에 적합한 그러한 전략 방향을 세우게 되고 그러한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그 방향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전략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간 경영 계획에 대한 방향도 같이 잡아야 되고 그러한 방향에 맞도록 그러한 계획을 적합하게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할 때에는 뭐 그냥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자료의 어떤 수집이라든가 분석이 동반되어야 하겠죠. 세계 경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경기에 대한 경제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각종 어떤 관련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수집하고 그러한 것들의 분석을 해서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동종업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연간 경영 계획의 어떤 경영 방침이라든가 경영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지침이 없이는 계획이 굉장히 산만하게 수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침이라든가 목표라는 것들을 먼저 설정하게 되면 그 방향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간 계획 경영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경영 목표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뭐 회사의 이익이 되느냐,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판매를 할 때 판매를 하는 방침은 어떻게 되느냐, 투자할 때 투자 방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계획 수립도 마찬가지로 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관련되는 어떤 관계자들 그리고 관계 부문들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함으로 인해서 연간 계획, 경영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연간 경영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가에 하는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경영 계획이라는 것을 조직도의 어떤 구분에 따라서 한다면 사원이 혼자서 경영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단위와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 상사들 그리고 관련된 어떤 부문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모든 기관들이 그 경영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괜찮겠다. 우리의 비전과 맞다. 방향과 맞다. 방침과 맞다. 안 맞다. 이러한 것들을 심의하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책정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들은 상위 의사결정자들의 어떤 심의나 조정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이나 관계자들과 심의 조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을 위해서 이러한 연간 경영 계획 수행에 대한 어떤 순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장기 전략 방향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3년에서 5년 이후에 우리가 달성해야 될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그 연간 경영 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래 그러면 중장기 전략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것들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연간 경영 계획 수행 순서를 제시한다는 것은 경영 이념이라든지 경영 비전 그리고 목표, 경영 기본 방침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재설정하는 것 그리고 자사의 능력 강점이라던가 약점 그리고 기업의 경영 현황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관련자 관계자들은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있다는 것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사의 능력과 더불어서 외부 경영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중장기 어떤 적응 전략이라든지 실행 전략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거기에 맞게 연간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연간 경영 계획을 어떤 작성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중장기 전략 방향이라는 것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설정할 때 이러한 각각 수행할 때 그 수행 부서 간에 굉장히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그 부서별로 장기간 또는 단기간 내에 어떤 업무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그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러한 그 계획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이 계획되고 그 수행 순서들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경영 환경이 변화함에 있어서 기업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향도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그 변화라는 것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중장기까지 그러한 그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영향이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영 패러다임과 관련된 어떤 환경 변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경영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예전에 경영을 하던 스타일과 현대의 어떤 뭐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벤처 기업이라든지 IT 기업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경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거기에 경영자의 어떤 필요한 덕목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경영 패러다임뿐만이 아니라
지금 산업 사회에서 경영 패러다임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변화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산업화를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향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3차 산업에서 ICT 기술이나 가상현실과 같은 이러한 AI 기술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산업화가 또다시 혁명을 일으켜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렇게 산업사회가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경영 패러다임은 그대로 적용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산업사회에서 경영 패러다임의 지금의 어떤 경영 시스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화라든지 전문화된 것이라든지 단순화된 그러한 경영 체계를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세기형 ICT 창조 경제 시대의 어떤 경영 패러다임 파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미래에 조금 더 다가올 그러한 그 환경에서의 경영 패러다임이 어떻게 될지를 파악을 한다는 것이겠죠. 디지털 경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변화가 디지털이라는 것이랑 그다음에 글로벌이라는 것이랑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 시대나 글로벌 경제 시대는 어떻게 바뀌어가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고객의 요구사항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 수요에 그러면 그게 환경이 변하고 산업 환경이 변하게 되면 수요가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파악함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라든지 시사점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경영 패러다임 환경 변화라는 것들은 경영 환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겠죠. 그래서 혁신적인 그런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원하고 있고 그러한 지배적인 가치 판단 기준이라든가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어떤 원리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경영자한테 필요한 덕목을 알아보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경영 환경이 변화하게 된다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의 틀도 바뀔 것이고 그 사고나 생각이 바뀌면 그러한 판단하는 어떠한 가치도 바뀔 것이고 그러면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도 바뀌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면 경영 패러다임이라고 예를 든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예를 든다면 사회가 바뀌면서 여성들의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죠. 조선시대와 지금 현대시대를 비교한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가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예전 조선시대의 여자는 얌전해야 돼.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돼. 남편한테 순종해야 돼. 이러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의 현대사회와는 바뀌어가는 것처럼 경영 환경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도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러한 기준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경영 원리라는 것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변화들을 결국은 경영 환경이 변화한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들을 요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그림이라는 것이 경영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어떤 필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현재보다 미래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 것인가. 왜냐하면 경영 환경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파악한다는 것은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와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영자들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런 환경 변화 같은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기업 경영 방식을 빨리빨리 선도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 기업 경영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의 경영자가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사회의 경영 패러다임 문제점을 파악해야 된다고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향들을 파악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효율성의 어떤 비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그 개선 방향을 파악하고 효율성 비율을 어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표준화되고 조금 더 전문화되고 단순화된 그러한 경영 체제들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방향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효율성 비율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효율적인 경영 체계 또는 경영 체제를 확보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표준화되고 좀 전문화되고 단순화된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쉬워지겠죠. 그럼 이러한 것들은 경영 방식의 어떤 4가지 원리들을 분석함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4가지 경영 방식들을 여기에 표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부 지향 원리와 경쟁 지향, 그다음에 계층 지향, 관행 지향입니다. 내부와 경쟁과 계층은 원하는 거죠. 지향이라고 한다면 관행은 멀리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지향 원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를 조금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의해서 경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내부 지향이라는 것은 내부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내부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부 효율 증진을 위해서 어떤 단기적인 이익 창출에 조금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경영 방식이 이러한 내부 지향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업에서의 어떤 중장기 전략 방향 같은 경우에도 내부 효율 증진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경쟁 지향은 기업이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은 반드시 다른 기업들을 이겨야지 돼. 그래야지 우리 기업이 존속할 수 있다라는 경영 방식을 얘기합니다. 조금 일방적이고 이렇게 되면 지면 어떡하지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한 조급한 경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면 협력업체의 어떤 문제라던가 협력업체의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우리가 경쟁업체에 질 것 같으면 협력업체나 그런 외부 조직과의 어떤 신뢰도 깨트릴 수 있다라는 위험이 존재하겠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라든지 외부 조직과의 어떤 신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조금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쟁 지향 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율적인 그런 경영 체계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대형화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계층 지향 원리는 개인이나 그런 부문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고양시켜 주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금 분업화라든지 조금 종업원들의 업무를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그 개개인이 각각의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러한 계층 지향의 어떤 경영 방식에서는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한 계층이라는 것들을 지향한다는 것은 사원, 대리 이러한 직급에 대한 계층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위계 질서 같은 것들을 중요시한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칫 너무 통제 경영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향하는 원리에 따라서 산업사회의 어떤 경영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뀔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여기서 말씀드린 특성들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다 보면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경영 체계를 완성하고 어떤 경영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겠죠. 마지막 관행을 지향하는 원리라는 것들은
지향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인 반면 지향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관행이라는 것들을 멀리 하려고 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관행이라는 것들을 멀리 한다는 것은 혁신적인 것들을 조금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혁신적인 것을 추구하려면 지식이라는 것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지식 창출이라는 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향할 수밖에 없겠죠. 혁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어떤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보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단어와 함께 항상 떠오르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창조라는 단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관행이라는 것들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을 관리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것들을 원하고 또 지속적으로 혁신을 지향하다 보면 결국은 종업원들 또한 교육을 통해서 혁신할 수 있고 지식을 계속 쌓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지식들을 업무나 또는 어떤 경영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인재들을 매번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종업원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들을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행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료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관료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규칙이라든가 표준화라든가 이러한 통제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경영 방식이라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과는 달리 어떠한 창조 경제 또는 그 혁신, 아이디어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로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21세기형 ICT 창조 경제 시대의 경영 패러다임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21세기 형 ICT라고 한다는 것은 요즘 얘기한다면 AI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어떤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는 초연결이라는 그런 초연결성의 어떤 시대로 넘어가면서 경영 패러다임들도 분명히 변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영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디지털 경제 시대라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활동들을 앞으로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로봇이 청소를 하고 혼자 스스로 움직이면서 알아서 턱이 있는 곳은 안 가고 뭐 그러한 것들을 예전에는 생각 못했지만 이러한 디지털화나 IT 기술이라든가 AI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현실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런 시대에 그 비트코인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기업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현금으로만 하다가 카드에서 변하다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인이 돈이라고 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기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큰 변화들을 분석하는 어떤 활동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화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교통이라든지 통신의 발달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교통이라든가 이러한 통신망들이 세계를 어떤 하나의 시장 경제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KTX가 나와서 보급이 됨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당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을 것이고 또 5G라는 어떤 초고속 통신 시대가 되면서 유럽에 있는 사람과 내가 실시간으로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시대가 됐을 때 앞으로의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사업의 어떤 아이템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럼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전략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기업의 성패나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 대한 진출 기간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죠. 뭐 요즘은 SNS나 이러한 그 통신망으로 인해서 조금은 단축된다라고 하겠지만 내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세계 시장까지 진출시키는 데에는 아직까지도 막대한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국내에서만 사업 활동을 할 것인지 해외로 진출해서 사업 활동을 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면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분석하는 것들은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확실성의 시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확실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객의 욕구부터도 마찬가지, 또 시장의 수요도 마찬가지. 그러면 고객의 욕구는 오늘은 빨간색을 좋아했다고 하지만 내일은 고객이 노란색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옷들을 입기 싫어하고 나만의 것들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빨리빨리 급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불확실할 수도 있고 또 제품 어떤 기술 혁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러한 제품 주기가 굉장히 빨리 단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핸드폰이 가장 그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기는 한데요. 매년 또는 매년도 아니고 모델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제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한 경쟁이 막 급변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요즘은 빅데이터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상품을 기획하거나 생산하는 방식에 있어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품종을 굉장히 많이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했지만 지금은 많이 생산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죠. 개개인의 어떤 개인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다음 그 파트에서 바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수요라는 것들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게 변화하는 이유 중에는 개인 중심의 시대라는 것들도 작용을 하겠죠. 개별 고객의 어떤 중요성을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중심이라는 것은 나만 중요해, 뭐 나만 위해서 살아 이러한 그러한 개인 중심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소득이 증가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면서 개개인이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 맞는 남들은 비싸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여기에 가치를 느낀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어떤 소비 방식이라든가 소비 패턴이라든가 어떤 구매 욕구라든가 어떤 구매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치 판단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겠죠. 게다가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떠한 그 소비 행태나 생활 양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다양화되면서 고객들의 어떤 선호도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개개인의 개성을 굉장히 중요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 내에 있어서도 그런 조직 운영이라든지 고객을 대하는 어떤 그러한 활동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새로운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 전략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당연히 새로운 환경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패러다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이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그 환경 분석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ICT 창조 시대에 필요한 어떤 회사 원리를 분석한다던가 국민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정보통신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융합, 그래서 요즘은 융복합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들리고 있는 것이겠죠. 산업과 산업이 융합을 하고 또는 산업과 문화가 융합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러한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한다면 그러한 것은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서 사회라는 것이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기업은 그러한 창조 경제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 방향이라는 것들을 조금 설정하게 된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어떠한 대안들을 내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이 하나의 관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기업은 그러한 환경 변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시장 주도형 전략을 택하든지 아니면 시장 적응형이라는 전략을 택하든지 하게 되는데요. 시장 주도형 전략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도해가지고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장의 흐름을 나는 바꾸고 싶어 할 때 이러한 시장 주도형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뭐 이미 아실 수 있겠지만 시장의 흐름을 기업 하나가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어떤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그러한 영역들이 또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훨씬 더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시장 적응형 전략은 위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또는 어떤 그 순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적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 적응형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다면 그냥 위험을 수용하지 뭐 그러면서 수용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 미래를 전망해 볼래 하는 것일 수 있고 위험 회피 전략은 미래의 일이 예측한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나는 타격을 받지 않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험 수용 전략은 어떻게 보면 위험 회피 전략보다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죠. 위험을 수용해서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험 회피 전략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계획 플랜 A와 플랜 B라는 것들을 짤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떠한 기업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 수용 전략으로 갈지 위험 회피 전략으로 갈지 어떤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의 어떤 불확실성을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전략으로 해서 이러한 어떤 시장 주도형이든 시장 적응형이든 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핵심 경영 키워드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은 5가지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적응성이라든지 열정, 이념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치는 어떤 기업에서가 어떤 윤리성이라는 것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혁신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것. 그런데 혁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때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열정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얼만큼 열심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고 이념은 앞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경영 이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연간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방침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각자의 노력을 집중한다든지 예외 원칙에 의해서 관리한다든지 문제 처리 일관성을 확보하는 그래서 경영 방침을 조금 명확하게 하고 그러한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연간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한 경영 방침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경영 방침 슬로건이라든가 또 뭐 어떤 조직 체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것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핵심 성과 지표는 말 그대로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들을 관리하는 성과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러한 계획을 세운다면 이러한 계획이 잘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목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무턱대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과를 측정할 때 그러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KP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그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성원들의 동기를 어떤 그 부여함으로 인해서 KPI라는 지표를 만들므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동기를 부여받고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것들을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KPI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는 지난 강의 시간에 했던 그런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후보 성과에 대한 지표를 도출하고 그러한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그러한 성과 지표가 수립이 되면 그 지표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걸 실행하게 되면 경영 목표가 잘 달성됐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KPI 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이러한 핵심 성과 목표에 대한 설정이나 근거를 제시를 해야겠죠. 왜 이러한 KPI 지표를 설정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이 KPI 지표를 설정할 때까지 근거는 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성과 어떤 지표별 목표 설정이라고 한다면 기본 방향을 우선 설정하는 것이겠죠. 성과 목표의 어떤 달성도를 평가한다던가 어떤 사업 유형을 고려해서 성과 목표를 설정한다던가 뭐 계속 사업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기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계속 사업인 경우에도 성과 목표는 설정을 해야 되고 그 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도들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설정 절차와 원칙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사업 분석이라든가 사업 유형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단계별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 목표나 단계별 성과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러한 설정에 대한 근거는 성과 지표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근거들이 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을 하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하게 되겠죠. KPI 그러니까 핵심 성과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얼마만큼의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목표치가 설정이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측정 방법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측정할 것이냐 그러면 KPI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것들이 있으면 목표치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측정 방법이 나올 것이고 이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고 하느냐 하는 산출물이라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실행을 해보고 그거 실행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 성과 지표를 수정하면서 다시 새롭게 성과 목표나 지표를 점검하고 확정하는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라는 것들을 설정을 할 때 뭐 K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량적인 지표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정량적인 지표라는 것이 10까지 도달할 거야 하면 지금 8인지 9인지 10인지 목표치를 설정한다던가 측정을 하는 방법들이 조금 더 정확하고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량적인 목표로 많이 설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 지표 같은 경우도 정량적인 것들로 설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과 목표라는 것은 사실 정량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목표도 같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성과 지표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성과 지표도 함께 고려해서 설정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성과 지표들이 이제 다 작성이 되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사업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어떤 현장 평가라든가 행정 평가라든가 프로그램 평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실시해서 사업을 지원할지 아니면 계속 수행할지 이러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평가 계획을 할 때에는 어떤 사업평가 보고서는 어떻게 쓸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서,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나 실적을 판단하는 문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사업은 일정한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기업체를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나 실적을 판단하는 문서를 보관할 필요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지, 그러니까 실적을 평가한다거나 뭐 성적을 평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참고해야 될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을 기록한 서식을 우리가 평가 기준표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근무 태도가 어떻다. 그러면 이 한 달에 지각 한 번이면 몇 점 감점, 뭐 결근 한 번이면 몇 점 감점, 뭐 이러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평가 계획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목표 관리라는 개념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적절한 보상을 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목표 관리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 관리라는 것들은 조직의 어떤 상하 구성원들이 참여를 통해서 조직하고 구성원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업적을 측정하고 평가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관리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계획을 설정하고 할 때에는 이러한 목표 관리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 이 목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 평가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원칙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스마트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5가지 요소들인데요. 스페시픽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지표와 수준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지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평가도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저러블, 측정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측정 가능하지가 않다면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목표와 정성적인 목표를 구분해서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량적인 목표를 측정하는 방법과 정성적인 목표를 측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성적인 목표는 사실 측정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또는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관리를 할 때에는 평가를 위한 수준 측정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검토를 하는 것이고 결과에 대한 이미지, 그 결과가 성과라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원칙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연간 경영 계획에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표를 세웠는데 그 지표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그거는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이 적용된 목표인지를 판단하고 목표 실행에 있어서도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5가지 스마트한 원칙을 검토해서 이러한 목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결국은 이러한 MBO, 목표 관리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에 있는 5가지 스마트한 이러한 원칙과 관련이 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MBO의 목표가 바로 이 스마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식으로 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존이나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 이익과 이익의 어떤 설정이라든가 실현을 위한 1년의 경영 활동 계획이 바로 사업 계획이에요. 그래서 비전 달성을 위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 같은 것들을 좀 잘 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이라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지도로 그리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단계라든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러한 지도가 어떻게 보면 이정표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안내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목적지를 좀 자세하게 안내해주는 이런 로드맵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사업 계획서, 어떤 계획에 대한 요약서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업명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상품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은 어떻고 연구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러한 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수립되는 것들이 사업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중장기 전략 계획을 설정하고 연간 계획을 설정하고, 그럼 그러한 것들을 계획을 설정할 때에 성과 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면 그러한 지표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계획,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들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라는 것들을 수립한다는 이러한 내용까지 여러분들과 오늘 강의를 하였습니다. 약간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를 풀어보자면, 경영 방식의 원리가 아닌 것은 앞에서 경영 방식의 4가지 원리를 설명했었죠. 그래서 내부 지향 원리, 경쟁 지향 원리, 계층 지향 원리, 관행 지향 원리. 관행은 지향하는 것이 관료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어떤 혁신적인 것들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혁신적인 것들을 좀 찾고 새로운 지식을 좀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관행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을 조금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관행 지향 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중 중장기 전략 방향에 따른 다양한 전략적 선택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 관점에서 위험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1번이 위험 수용 전략, 2번 절대 우위 전략, 3번 시장 주도형 전략, 4번 상대 우선순위 전략입니다. 답은 1번 위험 수용 전략이죠. 위험에 대한, 우리가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어떤 위험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용할 거냐, 회피할 거냐 하는 것이고, 절대 우위나 상대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위험에 대해서 어떤 순위, 위상을 매기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고, 시장 주도형은 그런 것들과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영 계획이라는 것은 회의에서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의 기획이라는 것은 사업 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더더군다나 회의를 어떤 유치하고 기획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회의의 어떤 홍보와 마케팅에 들어가서 회의 홍보 목표를 수립하고 홍보 대상의 어떤 특징을 파악하고 메시지를 작성하고 단계별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